안녕하세요, 청취자님. 이제 8월 말이면 정부에서 또 지원금 소식들이 막 들려오잖아요. 네, 그렇죠. 매년 이맘때쯤 되면 관심이 높아지죠. 그래서 오늘은 그 최신 정보들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뭐 지원금 종류가 많긴 한데 오늘은 특히 그 자동 지급 방식 이게 좀 바뀐다는 얘기가 있고요. 아, 네. 그 부분 중요하죠.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 해당될 수 있는 거 의료비 환급금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요. 오늘 저희가 참고한 건 마줌마 TV 유튜브 채널에서 다룬 내용들입니다. 네, 좋은 정보들이 많더라고요. 이번 시간 목표는요,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, 또 누가 받는지, 그리고 그 자동 지급,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떻게 변하는 건지 좀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오늘 얘기 나누는 것들이 아마 청취자님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분들 살림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실질적인 정보죠. 네, 정부 프로그램들이 가끔 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핵심만 딱 짚어서 전달해 드릴게요. 네, 부탁드립니다. 특히 주목해야 할 흐름이 뭐냐면 예전에는 꼭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잖아요, 대부분. 네, 맞아요. 그게 좀 번거롭기도 했고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정부가 먼저 대상자를 좀 파악해서 알아서 챙겨주려는 그런 방향, 이른바 자동지급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. 아, 자동 지급. 네. 이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걸 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 자동 지급으로 바뀐다는 거, 이게 그냥 단순히 좀 편해진다, 이걸 넘어서는 중요한 변화 같아요. 모든 걸 막 서류 챙겨서 신청해야 했는데, 이제 정부가 알아서 준다는 방향으로 간다니,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우리가 혹시 놓치던 지원금, 뭐 그런 걸 더 잘 챙겨주려는 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?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신청 절차 그 자체가 좀 어렵다는 거죠. 아, 그렇죠.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나 뭐랄까 인터넷 잘 못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서류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뭐 입력하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네, 문턱이 높죠. 네, 실제로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건데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좀 줄이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금이 제대로 가게 하려는 목적이 큰 거죠. 그게 가장 큰 이유군요. 네. 그리고 이미 일부 복지제도에서는 이런 자동 지급 방식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. 근데 올해부터 좀 눈에 띄는 변화가 뭐냐면요. 네, 어떤 건가요? 예전에는 자동 지급 미리 동의합니다. 이걸 60세 이상만 할 수 있었거든요. 아, 그랬었죠? 네. 근데 그 연령 제한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. 아, 진짜요? 그럼 나이에 상관없이 다 된다는 거예요? 네. 이제 누구나 원하면 미리 한번 동의해두면 그게 2년간 유효하거든요. 그래서 자동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마련된 셈이죠. 와, 이건 진짜 큰 변화인데요? 그렇죠. 물론 그렇다고 모든 지원금이 당장 뭐 내일부터 자동으로 통장에 딱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, 아직은요. 네, 그건 아니겠지만. 하지만 정부 서비스가 예전처럼 신청해야만 주는 방식에서 이제는 먼저 찾아서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방향 전환인 건 분명합니다. 와,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는 건 진짜 큰 진전이네요. 그럼 이제 젊은 사람들도 미리 동의해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원한다면요. 이런 흐름 속에서 당장 이제 8월 28일부터 지급 시작하는 대표적인 지원금이 바로 근로장려금이죠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근로장려금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. 지난 5월에 정기 신청 받았잖아요. 네, 신청 기간 있었죠. 그거 이제 심사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요.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좀 다르죠.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, 165만 원? 홑버리 가구는 최대 285만 원,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 자동 지급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거죠. 네, 그렇죠. 만약에 이전에 자동 신청에 미리 동의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뭐 따로 신청 안 해도 알아서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바로 현재 진행 중인 부분적인 자동화의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죠. 아, 부분적인 자동화. 네.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전 동의라는 절차를 거친 분들에 한해서는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거죠. 아직은 좀 과도기적인 모습이긴 한데 앞으로 이런 방식이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
자, 그럼 근로장려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. 오늘 저희가 좀 더 깊게 파고들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. 바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금 이거요. 1년 동안 쓴 의료비 중에서 일정 금액 넘으면 돌려받는 제도인데 와, 그 규모가 진짜 상상 이상이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꽤 크죠. 올해 대상자가 약 213만 명 정도 되고요. 1인당 평균 환급액이 131만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된대요. 와, 213만 명에 평균 131만 원. 네, 8월 28일부터 안내문도 발송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놓치면 안 될 정보 같아요.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네,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의 아주 중요한 보장성 강화 정책 중 하나예요. 핵심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,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 가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받거나 약 사면 본인 부담금 내잖아요. 네, 내죠. 1년 동안 낸 그 본인 부담금을 쫙 합쳐봤을 때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상한액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, 소득별로 다르다고 들었어요. 네, 그 상한액을 넘어가면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.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.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가게가 힘들어지는 걸 막아주는 뭐랄까 일종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죠. 아, 그런 의미가 있군요. 네, 다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모든 의료비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그건 알아야겠네요. 어떤 게 빠지나요?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미용 목적 시술이라든지 임플란트 비용, 또 상급병실 이용료 차액 같은 거요. 네. 이런 건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. 오로지 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만 합산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. 아하, 보험 적용되는 것만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상한액이 달라진다는 점도 핵심이겠네요. 네, 맞아요. 총 7개 구간으로 나뉜다면서요. 그래서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일수록 상한액 기준도 더 낮게 적용된다고 하던데. 네, 정확합니다. 자료 보니까 소득 하위 1분위,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낮은 구간은 연간 상한액이 한 8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89만 원. 근데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은 이게 약 826만 원까지 올라가요. 와, 차이가 크네요. 네, 확실히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설계된 제도죠.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낸 보험급여 본인 부담금이 총 300만 원이에요. 근데 이분의 소득 구간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결정됐다면. 그러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그 초과분 50만 원을 공단에서 돌려받게 되는 거죠. 아, 간단하네요. 네. 또 다른 예로 만약 한 가족 전체가 1년 동안 낸 본인 부담금 다 합쳐서 1,000만 원이 나왔어요. 근데 그 가구의 소득 기준 상한액이 500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그럼 5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? 네, 그 초과한 500만 원 전액을 다 돌려받는 겁니다. 와, 5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요. 그렇죠. 이 제도의 실제 효과를 좀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요. 특히 소득 하위 50% 계층, 그러니까 중간소득 이하인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정말 압도적으로 커요. 아, 그래요? 얼마 정도인가요? 올해 예상되는 지급 대상자 중에서요, 약 89%가 소득 하위 절반에 해당되는 분들이래요. 89%요? 거의 대부분이네요. 네. 그리고 지급되는 총 금액 기준으로 보면 무려 76.5%가 이분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. 와. 그리고 아무래도 병원 이용이 많으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요. 와, 소득 하위 50%가 대상자의 거의 90%, 지급액의 76% 이상을 차지한다니 이건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네요. 네, 그렇죠. 게다가 이 제도로 혜택받는 사람 수나 지급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계속 늘고 있죠. 보니까 2020년에는 166만 명한테 총 2조 2,471억 원 정도가 지급됐는데 작년 2023년에는 201만 명, 2조 6,278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213만 명에게 약 2조 7,920억 원이 지급될 걸로 예상된다고 하니 와. 네,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죠. 연평균 대상자는 한 6.5%, 지금액은 한 5.6% 정도씩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. 거의 뭐 2조 8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다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. 이건 그냥 단순 환급, 이걸 넘어서서 진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. 그 해석이 정확합니다. 이 증가 추세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건데요.
하나는 이제 고령화나 만성질환 같은 것 때문에 국민들 의료비 부담 자체가 계속 늘고 있다는 현실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늘어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본인 부담 상한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고요. 2조 8천억 원이면 정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. 이게 다시 가계로 흘러들어가면 소비 여력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. 그렇군요. 자, 그렇다면 이 중요한 환급금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청취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. 8월 28일부터 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럼 안내문 받으면 바로 통장으로 돈이 딱 들어오는 건가요? 아니면 또 뭘 해야 되는 건지. 특히 아까 말했던 그 자동 지급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가 또 중요한 지점입니다. 아까 근로장려금처럼 미리 자동 지급에 동의를 해둔 경우라면요. 이 의료비 환급금은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입금되지는 않아요. 아, 그런가요? 자동으로 안 들어와요? 네, 대부분의 경우는요. 안내문을 받으신 다음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아, 신청을 해야 되는군요. 네, 안내문에 아마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을 텐데요. 보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-100번 있죠. 거기로 전화하시거나 우편, 팩스, 아니면 가까운 공단지사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. 아, 방법은 여러 가지네요. 네, 물론 공단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앱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요. 신청하실 때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하고요. 아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신청이 필요하다. 이 말씀이시네요. 그럼 자동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만약에요, 청취자님께서 이전에 뭐 병원비나 다른 건강보험 관련 급여 받으시면서 지급 동의 계좌라는 걸 이미 공단에 등록해 두셨다면요. 네, 그런 경우도 있죠. 네, 그런 경우에는 이번 의료비 환급금도 그 계좌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. 혹시 내가 예전에 그런 계좌 등록했었나? 좀 가물가물하시면 이번 기회에 공단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확인해 봐야겠네요. 네. 만약에 안 하셨다면 이번에 환급금 신청하시면서 앞으로 다른 급여도 자동으로 받고 싶습니다 하고 지급 동의계좌 신청서 이걸 같이 내시면 다음번부터는 편리하게 자동 입금 받으실 수 있는 거죠. 아, 이번에 신청하면서 같이 하면 되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핵심은 내가 자동 지급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아니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. 이거예요. 네, 꼭 기억해야겠네요. 네, 안내문 받으셨으면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요. 혹시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나 작년에 병원 좀 많이 다녔는데 의료비 좀 꽤 쓴 것 같은데? 하고 생각 드시면 대상자의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번으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어요. 네,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. 바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. 이 의료비 환급금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청하는 행동,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들 많이 나눴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 8월 말부터는 근로장려금 시작이 되고 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금 안내가 시작된다는 점. 네, 맞습니다. 200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평균 130만 원 이상 정말 큰 금액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죠. 정부 지원 방식이 점점 자동 지급으로 편리하게 바뀌어가는 추세는 맞지만 이 의료비 환급금처럼 아직 많은 경우 특히 사전에 자동 지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직접 안내문 확인하고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거, 이걸 기억해야겠습니다. 네, 그 부분이 중요하죠.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? 결국 청취자님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혹시 이런 지원금, 특히 좀 놓치기 쉬운 이 의료비 환급 대상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요.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살펴본 근로장려금이나 의료비 환급금 같은 이런 특정 지원금 지급 방식을 좀 넘어서서 말이죠. 네, 어떤 질문일까요? 정부 서비스가 점점 더 이렇게 자동화되고 좀 선제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공공 서비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까 하는 점입니다. 아, 관계의 변화요? 네. 예를 들면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굳이 막 신청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또 어떤 게 있을까?
이런 상상이요. 흥미로운데요? 네. 물론 여기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, 그러니까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요. 또 이런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확보 문제, 이런 과제도 동시에 따라오죠. 그렇죠. 편리함 이면의 문제들이죠. 네. 편리함과 효율성,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공정성, 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,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그런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